그 이스만이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그 해방 공간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그 배경을 잠깐 이 해방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해방은 우리 힘으로 한국 사람들의 힘으로 달성이 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해방시키고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 미국, 영국, 중국 등 연합국의 승리, 일본에 대한 승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해방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해방에 적극적인 또 직접적인 공헌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합국의 승리자들의 계획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할 수 있는 그런 난처한 지경에 도달했던 것이 해방 당시의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스만은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스만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서울에는 좀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좌익계통의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켜서 그러니까 이 건국준비위원회 지방 조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실상 말하자면 남한을 통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한 2주일인가 하여튼 열흘쯤 지나서 9월 6일에는 박헌영 등 지하에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공산당 사람들이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이 공산당이 지도가 돼가지고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또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군이 남한에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말하자면 선포함으로써 자기들이 말하자면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고 한 건데 하여튼 나중에 이 두 단체들은 말이죠. 미국 군정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이스만이 미국에서 하던 건드렸던 그 단체 김구 선생이 중경에서 이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모든 한국 독립운동 단체가 미 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남한은 완전히 미 군정이 모든 것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체제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3년간 지속되는데 그러니까 미 군정이라는 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백인이 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몽고의 지배를 받은 일도 있고 일본의 지배를 받은 일이 있지만 백인 백인 미국 사람이 한국을 장악해서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 군정은 존 허즈라고 하는 일군 중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이끌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존 허즈가 이끄는 미 군정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이 말하자면 대권을 쥐고 남한의 모든 중요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만은 들어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한국 사람의 정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첫째,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힘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친미 반공 국가를 수립했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흑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제 앞잡이다. 또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1946년 6월 3일에 정읍이라는 데서 말이죠. 유명한 정읍 발언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이승만이 쓴 용어는 과도 정부예요.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이 과도 정부가 유엔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소련 군대를 몰아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남한에 빨리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이승만이. 그것 때문에 이승만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의 남북 분단이 고정화된 것은 이승만이 남한 단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런 국가 건설을 할 가능성이 없을 그럴 생각을 안 했는데 이승만이 말이 남쪽에다 빨리 새로운 국가, 남한단이라도 국가를 세워야 된다 하는 바람에 결국은 38선이 국경으로 바뀌고 분단이 고정화가 됐다라고 해서 한국의 분단, 원초적인 책임을 이승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한국 분단 고착화의 원흉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 된 다음에 나중에 또 전쟁이 나는 것도 이승만한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이 두 가지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옳은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승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미제의 앞잡이가 전혀 아니었었어요. 미국 정부의 앞잡이로서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서 대한민국 건국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이제 남한이라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승만의 선택은 차선의 선택이지만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의 골자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에 세 번째 줄까지 얘기했는데, 네 번째 줄에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보울드체로 진하게 타킹한 것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승만이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온 것은 10월 16일인데, 10월 16일 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북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냐면은, 북한에는 9월 20일에 말이죠.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이 소련군 연해주 군관부 및 제25군 군사평의회라는 데에다가 전보를 보냈어요. 전보를 보냈는데 그 전보 내용은 북조선에다가 친소 정권, 그때 사람들 표현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고 지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에 소련 군대가 들어왔거든. 38선 해방되면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북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소련군의 본거지는 연해주에 있었어요. 브라조스톡 근처에 거기 이제 군관구 및 제25군 평의회는 아마 치스차코프 대장이 아마 총지휘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한테 북한에 가서 평양에 들어간 다음에 북한에다가 친소 정권을 빨리 수립하라고 전보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북한을 빨리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라는 지시. 그게 9월 20일 날 그런 중요한 지시가 소련군 사령관한테 전달된 겁니다. 왜 그러면 스탈린은 이 시점에서 북한에다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보냈냐면은 그 9월 20일 직전에 런던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승전부들의 외무대신들, 외상들의 모여진 런던 외상회의가 있었는데, 그 런던 외상회의, 미국 국무장관, 소련 외무장관, 무슨 영국 외무장관 등이 모인 외상회의에서 말이죠. 소련 측에서 이 해방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일본 항복에 소련 군대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으니까, 일본의 말하자면 한국의 북반부를 38선 이북을 소련에 점령했듯이 일본의 북반부도 소련에 점령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요구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등이 합쳐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그 요구를 안 들어주기로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때 그 외교전에서 말하죠. 미국한테 크게 이제 말하자면 당한 거예요. 그 직후에 스탈린은 일본의 북반부를 못 얻는데 북한의 38선 이북만은 한국 말하자면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전보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이 38선 이북의 한국을 말이죠. 완전히 이제 소련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에 미군이 이렇게 들어올 때 한국 지리도 모르고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이죠. 또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장악하겠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은 이 정책을 확고한 대한 정책이 없이 들어오는데, 하나의 정책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소련, 중국,
영국 이 네 나라가 같이 말하자면 4대국이 합해가지고 한국을 당분간 한 몇 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 그런 막연한 계획밖에 없어요. 미국은.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한국에 온 겁니다. 예. 여하튼 이승만은 그런 그 상황에서 서울에 10월 16일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총재에 취임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정당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연합국들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합국들이 한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항해야 된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는 이승만은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여운형의 인민당까지 다 고속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 좌익계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이승만은 결국은 남한의 두 정당하고 이제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두 정당이라는 것은 하지 미군 총책임자인 하지 중장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던 친일 경력이 있는 정치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한민당, 한국민주당,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이런 사람들이 한민당 세력하고 협력을 얻고 협조를 얻고 또 중경에서 교육한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한독당 사람들하고 이제 합세해가지고 이제 미군정에 대항하는 그런 진영을 갖춘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승만이 귀국한 후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런던 외상회의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말이죠. 미국과 소련 그 외상들 간에 한국을 한반도에다가 4대 강국에 의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이 이때 처음으로 문서화를 했어요. 한국의 신탁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문서로 했어요. 그전에는 신탁 통치를 한다는 생각을 막연히 1943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살아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그 신탁 통치를 한국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를 스탈린한테 2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구두로만 얘기했지 문서로 기억이 안 잡혀있는데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미소 양국 군대가 이제 한국 한반도에 들어온 다음에 최초로 그러면 신탁 통치를 어떻게 몇 년 동안 하냐 하는 것을 모스크바에서 토의한 결과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4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4대 강국이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독립정부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역사상 자치를 한 경력이 없어요. 민주주의적인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민족이에요. 특히 일본 사람들한테 40년 가까이 시민 생활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치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동안은 소련과 미국의 말하자면 신탁 통치에서 민주주의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론에서 이제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을 해방시킨 이 두 강대국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정치가들이만이 감히 이 결정을 말이죠 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승만은 그걸 무시하고 대들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아주 공문화, 폐지화를 시키고 한국을 3년 만에 독립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업적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 소식이 서울에 전달되면서 한국의 모든 정당들은 신탁 통치에 절대 반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공산당까지도 다 합세해서 우리가 왜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되냐? 우리는 3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해왔고 많은 사람이 희생돼가지고 그동안 또 우리가 임시정부를 통해서 민주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치 능력이 있다. 이게 우리를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하고 똑같은 그 후진국으로 보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서 반탁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박헌영의 공산당도 그 반탁운동을 했다가 박헌영이 몰래 비밀리에 평양을 다녀온 다음에 소련 사람들이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부터는 찬탁으로 돌아섰어요. 박헌영, 공산당은. 그 나머지 정당들은 이제 반탁. 이승만과 김구가 이제 반탁운동에 선두에 서가지고 반탁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무렵에 북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아까 이제 내가 그 볼드체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볼드체로 지금 하는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말이죠. 아까 그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김일성 젊은 나이에 김일성을 이제 북조선의 소련군이 자기들이 앞으로 이용할 말하자면 일종의 국도가시로 이제 선발했어. 왜냐하면 한국에 공산당 활동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카바rov스크에서 소련 군대와 같이 한 3, 4년 동안 살았던 김일성이 가장 말하자면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었던 김일성을 와서 이제 평양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을 나이가 그때 아마 38살 됐을 텐데 김일성을 거기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소련 군대가 전혀 그 북한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사실상은 김일성은 소련 군대 정치 장교들 한 5사람한테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계획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로마넨코라는 사람이 있고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게 소련 군대의 그 정치 장교들의 각본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김일성을 위원장을 만든 다음에 이 인민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그 이상한 기구의 이름으로 토지개혁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 산업들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는 그 인민위원회 이름으로 인민군까지 창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1946년 2월 8일에 설립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인 단독정부예요. 이 단독정부가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토지개혁을 해치운 거예요. 인민위원회가. 그리고 산업국유하고 교육제도도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등장한 최초의 단독정부인데 소련이 동굴압화의 위성국을 만들 때 한 수법 그대로 임시인민이나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입니다. 계획은 뭐 그걸 영어로 유페미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이죠. 이건 뭐냐? 이거 국가가 단독국가가 아니고 보통 상국이 단독국가가 아니다. 그냥 인민위원회다. 임시인민위원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속아난 거는 거지. 하여튼 그런 그 이상한 타이틀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단독정부를 만든 거고. 근데 이게 말이지 소련 군대가 미국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그렇게 놓고 북한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해 놓고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해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해방전 3년 전인가도 이제 복잡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데 아까 그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4대 강국이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의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작업을 먼저 미소 한국을 점령하는 미소 군대의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같이 공동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같이 구체적으로 이 4대 강국의 5개국 5년간 신탁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방안을 토의해서 그걸 4대 강국한테 이제 보고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신탁 통치를 하는 첫 단계로서 미소 양군의 대표자가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안을 논의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4대국의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회의가 서울에서 이제 조직된 거라고 미국 대표하고 소련 군 대표하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46년 5월 달에 열려가지고 한 20번 이상인가 회의를 덕수궁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말이죠. 한 가지 중요한 이슈로 전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쟁점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미소 대표들이 그때 신탁 통치를 하는 방법으로서 우선 한국 사람들 중에 대표자를 선발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기들을 신탁 통치하여서 민주주의 하는 방법을 더 배워가지고 5년 후에는 완전히 독립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임시민주주의 정부에 참여할 정당
을 이제 다 이제 골라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런 데 참여할 정당은 모든 정당이 다 돼야 된다. 언론 자유, 집회 자유 원칙에 의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소련 대표는 이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정당만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건 공산당만 협의했다니까. 이승만의 무슨 김구의 김성수 이건 다 보수 정부, 그건 이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데 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걸 다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그냥 뒤치라고 엎치라고 여러 번 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그 합의점을 얻지 못하고 결국 무기 휴회를 해서 언제 다시 이 회의가 소집될지 모르는 휴회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소련은 말이죠, 한국의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한다 해놓고 첫 회의부터 말이죠, 이게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만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부터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고. 안 된다 이건. 이 소련하고 미국이 말이죠, 한국은 신탁 통치를 원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자기 보기엔 그게 도저히 되지도 않을 소리고, 한국 사람들은 신탁 통치에 절대로 반대해요. 자존심에 관계로.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당신들끼리 한번 회의를 해봐라. 그때 그저만 기다린 거야, 이스만. 미소 공동위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러면서 이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전국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대중들 상대로 강연을 했어요.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는 것을 절대 반대해야 되는 이유,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인기가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 브루스 카밍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 해방 후에 한국은 좌익이 완전히 지배한 사회였다. 그 말은 아까 얘기한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박헌영의 조선민주공화국을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군중들은 그때 민중들은 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원하는 징조라고 생각해요. 전라도 지역에 가 있던 이 군정 책임자들이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브루스 카밍스는 한국 가만뒀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건데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막았다라고 자기 책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그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소련에 반대하고, 신탁 통치 반대하고 하는 그 강연을 하면서 이 많은 우익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만들었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 우익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힘을 얻고 이승만 가지고 이 좌익이 말하자면 아주 팽팽하던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이승만은 그냥 굉장한 그 옛날부터 연설을 잘해. 학생 시절 그 미국서 오랫동안 하여튼간에 유명한 인물이니까 가는 데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승만이 하여튼 그리고 이제 강연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6월 3일 날 정읍에 가서 강연할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앞뒤를 빼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된다고, 이게 정읍 발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앞에는 결국은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에 기대를 했지만은 미소공동위가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소련이 이북에서 나가도록 하고, 그걸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되는 국제연합 유엔에다가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남한의 정부로 세워야 된다는 최초의 용감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이미 김일성을 앞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상한 이름의 단독 정부가 이미 서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하여튼 소련 위성 국가로 직주하는 그런 국가 건설 작업이 되어가고 있었고, 또 미소 공동에서는 신탁 통치를 하는 계획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간 남한도 언젠가는 이게 공산당이 또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공산화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은 미국서 오랫동안 이 사람은 맨날 대통령 벽에 걸려가지고 지가 대통령 되려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상황.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직후에 말이죠. 자기가 믿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이명신이라는 여자를 미국에 파견해가지고 워싱턴에 자기 이스만이 만들어놓은 국무위원부라는 그 기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임병직 또 올리버 박사 등과 더불어서 한국의 독립문제를 유엔에서 처리하도록 연구해보고 이명신이 가가지고 유엔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유엔을 이용해서 한국의 독립을 어떻게 빨리 달성해보려는 노력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만은 유엔이라는 새로운 1945년 봄에 창설된 기구인데 국제평화기구인데 유엔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스만은 결국 46년 12월에 미국에 직접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그 다음 해 4월까지 3주간 47년 4월까지 있었어요. 4월까지 미국에서 또 미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 기독교 지도자 등등을 만나가지고 한국의 과도 정부가 필요하다, 반독 정부가 필요하다, 남한에 이것을 석설하고 또 한국에 있는 화지 중장이 좌익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그러니까 공산당 등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지 중장을 좀 소환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하는 등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빠뜨렸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정업 발언을 할 무렵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무기 휴회가 됐을 때 미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한국에 대해서. 이 앞으로 또 미소공동위원회가 한 번은 더, 적어도 한 번은 다시 열어야 돼요. 언젠가는. 소련하고 다시 또 해서 어떤 한국 문제를 빨리 해결해 치워야 되겠는데, 소련하고 합의할 수 있는, 얘기해가지고 소련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치 상황을 남한에 만들어 놓고 소련하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만 같은 완고한 보수주자, 또 김구 같은 보수주자를 제쳐놓고 소련도 그 사람 정도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좌익 중도 좌파 세력들로 하여금 남한에서 말하자면 정권을 지도록 말하자면 주도 세력이 되도록 미군정이 밀어주도록 결정한 거예요. 미국 국무성이. 그래서 이승만 같은 극우주의자는 소련이 되게 싫어하니까 이승만 제쳐놓고 김성수도 제쳐놓고 김구도 제쳐놓고 그 대신 좌익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친공산주의 특징을 가진 여운형이라는 사람과 김규식, 특히 김규식과 여운형 두 사람이 중간 좌경한 중간파사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좌우 합작 운동을 벌여. 두 사람들이 말하자면 좌우 보수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닌 그 중간 노선을 취해가지고 한국의 정치계에서 말이죠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미군정이 도와주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만은 정업 발언을 한 무렵, 이스만의 정업 발언을 한 그 직전에 미 국무성에서는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하지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령을 해요. 그래서 미 군정의 하지는 김규식과 여원영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좌우합작 중간파가 말이지 남한에서 세력을 키워서 이스만 김구를 다 억누르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앞으로 무슨 남한의 정부가 쓴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한 거예요. 이스만을 하다 보니까 이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용,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좌경한 사람들인데 소련에 쉽게 이제 이용당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남한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남한은 꼼짝없이 나중에 이제 공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아주 철저하게 연구했는데 김규식과 여운형 이 두 사람은 독립운동 기간 동안에 이승만이 상하이 정부에 가 있을 때 이승만을 몰아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김규식은 여운형은 안 갔지만 여운형과 김규식은 모스크바에 가서 소련에 또 척결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김규식은 우라지오스톡에 가지고 임시정부에 대항하는 친소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사람. 완전히 친소 그러니까 하지 중장은 바로 이런 그 친소 중간파 사회주의자들을 남한에
핵심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걸 키워주려고 그러죠. 미국은 그렇게 해서 나만의 정부를 만들어놓고 미국은 한국에서 발을 빼려고 합니다. 이스마일은 완전히 지금 자기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대단한데 말이죠. 자기는 제쳐놓고 이제 좌우합적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핵심 지금 하니까 반발해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사실은 미국에 갔을 때 이스마일은 트루만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직접 만나서 담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트루만 대통령하고 그 미국 국무장관 그때는 장관이 누구였나 나중에는 마셜인데 하여튼 미국 국무장관 아마 이미 마셜 때문에 하여튼 안 만나줬어요. 또 UN 사무총장도 만나려고 그랬는데 사무총장 못 만났어요. 그 대신 이제 이스마일은 언론인들 보수 언론인들하고 기독교 선교단체에 가지고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떠나기 전에 미 국무성의 아주 중요한 한국에 관해서는 발언권이 가장 센 관리 중에 하나인 힐드링 장군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과도 정부 수립안을 설명하고 그 힐드링으로부터 동의의 언지를 받습니다. 힐드링은 마샬 바로 국무장관 밑에서 점령적이니까 즉 한국 같은 미국이 점령한 지역의 일을 담당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협조를 말로서 응합받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을 끝내고 돌아오기 전에 미국 대통령이 말이지 유명한 트루만 닥트린을 선포하게 돼요. 이것은 마샬이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 된 다음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발표한 아주 유명한 정책 노선인데 이것은 그 전까지 47년 3월까지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견지했던 소련에 대한 말하자면 우호 정책.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련하고 같이 독일을 폐망시키고 일본을 폐망시키려고 함으로써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써왔거든.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쓴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도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는데 대통령이 된 트루만도 처음에는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모스크바 외상회의 미국 대표가 지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47년 3월에 트루만 대통령이 말이지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서 소련이 말이지 공산 게릴라를 선동해가지고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걸 알고 그때 미국이 이제 상당한 경각심을 거지돼가지고 소련의 공산화 소련이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그 노력에 이제 쐐기를 박는 정책을 택하게 그게 트루만 닥트린. 트루만 닥트린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씁니다. 소련이 세계 여러 지역의 공산주의를 지금 확산시키는 것은 미국이 봉쇄하는 더 이상 용납 안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소련 간에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한 거예요. 이 트루만 닥트린은 그리스와 터키의 내전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 원칙은 결국 한국에 적용되게 된 거예요. 한국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에요. 트루만이. 근데 보통 학자들이 다 그렇게 나는 근데 한국을 염두에 뒀다고 또 생각해요. 힐드링 같은 사람이 얘기해서 여기 트루만 닥트린 연절 때 힐드링 같은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트루만 닥트린을 선포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정식으로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절대로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게 되니까 이 순간한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미국이 드디어 공산주의 실체를 알고 이렇게 단호한 방공 정책을 썼다. 그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선포한 그 다음날 당장 이 순간은 트루만한테 편지 썼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편지예요. 당신의 용감한 그 정책에 자기는 100% 만감의 정의를 표한다. 이 정책을 빨리 한국에도 적용하고 그것을 존 하지 중장한테 그 정책을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당신이 가지고 용기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이지 영원히 완전 보호받게 생각할 거라고 그런 편지를 탔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마일은 이 트루만 닥트린이 발표된 다음에 이제 희망을 갖게 됐어. 그동안 하지 중장과 미 국무성은 자꾸 김규식하고 영향을 내고 있었거든. 이제는 완전히 반공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던 자기가 이제는 미국 정부의
동전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조만간 당장하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한국에 넘어갑니다. 과연 미국 정부는 이 트루먼 덕진을 한국에 대해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한국에 적용하게 돼요.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은 이래.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를 지금 군사적으로 이게 장악하고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미국의 군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보통 이제 이승만을 비판하고 이 대한민국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그때 한국의 군대를 파견해서 한국을 이제 미국 식민지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서 교육받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놨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미국 군대는 지금 주둔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방선과 합참본부는 말이지 빨리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국방부 합참본부 미국의 최고 국방정책 결정자들은 말이지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던 거예요.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방위할 만한 가치가 없는지 일본만 장악하면 돼. 동북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장악하면 돼. 이 한국의 반쪽, 한반도의 반쪽 이거는 군사적으로 부담만 되지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포기하자는 거죠. 위에 47년 4월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내려가면은 47년 9월 29일에 가서 미 국무성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한반도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돼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거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국무성이 반대했지만 미 국무성조차도 1949년에 가서는 미군의 한반도 철수에 찬동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한국에 적당한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항하지 않을 적당한 정보를 만들어 놓고 미군은 빨리 철수하려고 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하려고 했다는 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미국은 한반도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47년 4월 이후에 이렇게 철수 주장이 강해진 것은 왜 그러냐면은 조지 마셜이라고는 새로 부임한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모택동하고 장개석 군대를 화해시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의 공산당하고 장개석의 국민당하고 둘이가 합작해서 정부를 만들어 봐라. 일종의 좌우합작 비슷한 두 팔을 빙탄 상용의 관계는 두 팔을 이렇게 합작해서 중국에다가 건전한 정부를 만들어 놓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노력을 마셜이라는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전쟁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마셜이. 그런 다음에 완전히 미국은 중국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는 유명한 차이나 중국 백서라는 책을 내고 그러면서 중국의 정치에 관한 미국은 앞으로 이제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공산당이 이기든 모택동이 이기든 장개석이 이기든 미국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정책을 위반한 마셜의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마셜이 미국 와서 트루먼 대통령 신임을 받은 국무장관이 돼가지고 원래 군인인데 국무장관이 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은 말이지 장차 중국에서 어떤 파가 모택동 파냐 장개석 파냐 어떤 파가 정권을 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돼. 자기의 생에는 모택동이 이길 가능성이 돼. 그런 경우에 미국 군대가 38시 이남에 주둔하고 있으면은 미국이 아주 곤란하지. 이북도 이미 공산화가 돼 있고 중국도 이제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남쪽에 있는 미국 군대가 말이지 이 공산당이 말이지 만약에 쳐들어오는 경우에 미국이 싸워야되는지 안 싸워야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은 슬쩍 완전히 빼가지고 미국은 중국도 포기하고 한국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성에서도 마샬이 국무장관이 국무성에서도 한반도 철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근데 철수할 생각을 해놓고 그래도 철수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
아무 명분 없이 미군이 갑자기 그러니까 신탁 통치 이렇게 같이 하자고 소련 사람들 한 번만 더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서울서 열었거든. 근데 저번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이슈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나눠 겪으니까 이걸 핑계로 해서 미국은 이제는 미소 공동위원회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미소와 같이 합의해가지고 무슨 항의도 다 집어치우고 미국이 그냥 알아서 말이지. 근데 그때 미소 공동위원회가 유산된 다음에 소련 측에서 말이지 미국에다가 우리는 소련 군대는 북한에서 철수할 테니까 미군도 빨리 철수하라는 제의를 해왔어요. 소련 군대가 철수하면 두만강 거징하는 거예요. 두만강 건너만 가는 거예요. 그게 철수. 미군이 철수하면 이제 아베 오키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마하세 장관은 그걸 좋은 핑계로 잡은 거예요. 우리도 철수할 테니까 철수하기 전에 그러면 한국 문제를 그러면 신탁 통치는 이제 쉽게 이거는 이제 뭐 물건이 끝나는 얘기니까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 넘겨서 유엔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안을 마샬 장관이 내가지고 유엔에 한국 문제를 내던진 거예요. 핫포테이토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국 한국 문제를 처리하도록 마샬이 유엔에다 넘긴 거예요. 유엔은 그 당시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견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것은 미 군대를 빨리 철수하고 한국에 적당히 하여튼 미국에 반응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정부를 하나 만들었고 군대를 철수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유엔에서 이제 한국 문제를 토의한 결과 유엔 감시하에 남한, 북한 다 합해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해서 한국 국민들이 뽑는 대표자가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들도록 하자 하는 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 남북 통틀어서 총선거를 해요. 유엔 감시하에. 누가 감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런 결의가 났단 말이에요. 11월 14일이. 내가 자라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11월 14일이 국경일이 있었어요. 유엔에서 한국에 이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이거든. 그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탄생된 첫 주요점이라고. 여하튼간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라는 것을 한국에 보내서 이 위원단이 총선거를 감시하는 상황에서 북한 북한까지 다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트콕이라고 그러는데 임시위원단의 영어로는 안트콕이에요.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ttee on Korea. 이 안트콕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승만, 김성수, 여운형 다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 묻고 또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 만나가지고 다 의견 내려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 안트콕의 이 38선 의견을 거부했어요. 소련 유엔 대표도 만든다. 소련 문제 자료만도 안 된다. 안트콕 북한에 와서 총선거하는 거 자기들은 절대 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트콕이 한국의 남한에서는 총선거를 하는데 동의를 얻었는데 북한에서는 전혀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총선거하면 김일성이 다 정권을 놓게 되니까 그때까지 문제는 친서 정권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트콕이 말이지 곤란하게 됐어요. 남북한 통틀어서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총선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트콕 대표들이 유엔 총회는 일단 휴회로 들어갔더니 유엔 소총회라는 것이 남아가지고 잔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유엔 소총회에다가 한국 문제를 이관해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한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러면 총선거를 해봐라 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게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고요. 그래서 빨리 하여튼 이 유엔 소총회도 결국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니까 빨리 총선거를 해서 미군대는 빨리 철수하라고 해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말이지 남한 총선거를 채택해서 결국 날짜를 5월 10일 날 잡아가지고 남한에서만 역사상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거예요. 그때 이 총선거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한 것인데 이제 여태까지 이 해방 3년사를 연구하는 자유계 학자들은 이 총선거 때 어느 그렸다. 관건 개입, 그러니까 미군정의 개입, 그러니까 이승만 타의
수도경찰청장, 정택창, 경무장, 조봉현 이런 사람들이 다 저기 들어가지고 강제로 사람들 동원해서 엉터리를 한 총선하니까 이렇게 불효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총선거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거인데 유권자의 94%가 선거인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중 95%가 투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 100여 명의 사정자가 났는데 그때 공산당 저희들이 많이 총선거 방해 공작을 굉장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치러진 최초의 총선거 치고는 상당히 잘 된 점.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래 200명의 북한에 나중에 뽑힌 100명짜리를 내놓고 남한에서 200명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반란이 난 바람에 그 두 사람 빼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헌법을 만드는 국회, 처음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해요. 헌법. 재헌국회를 5월 31일 날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어요. 그때 이승만이 선출될 때도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 188표거든요. 이승만이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아시죠? 의장으로서 이제 이승만이 헌법, 민주주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학자들은 교과서 유진호 씨가 헌법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서 그때 시정 처음부터 끝까지 매회로 완전히 총괄했어요. 유진호 씨를 이승만이 말하자면 헌법학자로서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거예요. 근데 이균재 씨는 이승만의 뽑은 사람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한 거에 불과해요. 이 모든 한국의 헌법학자들은 이승만은 그때 아무 일이 한 거 없고 그냥 의장이지만 완전히 허술하고 실제로 모든 걸 유진호 씨가 한 거면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이 헌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미 한국에 들어왔을 때 46년 2월에 앞으로 한국의 저 헌법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대강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유진호 씨는 그걸 참조해서 대한민국 공화국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으로서 정치학 박사 제1호는 이승만이에요. 헌법에 대해서 한국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연구를 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은 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된 헌법 중에 하나예요. 그 골격은, 내용의 골격은 이승만이 나옵니다. 문장은 유진호 씨의 문장이에요.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일본의 명치유신 헌법, 선문의 무슨 국법, 중국 헌법 이런 걸 다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유진호 씨가 쓴 헌법기초 회고를 보게 되면 자기가 참조한 책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이승만이 46년 2월에 서울에 와서 발표했던 대한민국 무슨 한국 무슨 정책 대강이라는 뭐가 있는데 거기에 33개조에 앞으로 우리나라 새로 생길 때 중요한 정책이 33개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토지 계약을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제 부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거.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하자는 또 국민학교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의무 교육제도로 국가로 나라 돈으로 모든 남녀 어린이들을 의무 교육을 시키는 것 등등의 이승만이 해방 후 들어와서 그러니까 몇 달 안 됐을 때 만들어놓은 정치 앞으로 정치 대강의 대정 방침이라고 했어요. 거기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헌법에 그거 다 들어갔어요.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이 말이지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토지 교육을 한다, 뭐 친일파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게 들어간 헌법을 보는데 여기는 들어갔어요. 이승만이 그 만든 그 유진호가 그걸 다 헌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이승만의 리더십 하에서 이북에보다 훨씬 질이 높은 토지 개혁을 다 하는 거예요. 의무 교육을 다 하는 게 남녀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들이 남자가 똑같은 교육을 다 받게 돼요. 하여튼 간에 이 헌법이 기가 막힌 헌법이에요. 이승만의, 근데 이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제를 하느냐, 내각 책임제를 하느냐에서. 이 헌법을 기초한 유진호 씨는 한민당 창당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걸 나타내지는 않고 있었어요. 김성수의 남정호를 팔렸거든요. 두뇌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생기게 되면 실권은 김성수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로 하는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원안을 유진호 씨가 헌법을 초안에 내각 책임제, 영국식 내각 책임제를 하죠. 이승만이 이걸 보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각 책임제를 하게 되면은 조선시대에 당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발전 못합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새로 신생한 국가가 빨리 최속도로 발전하죠.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대통령. 자기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내 말을 안 듣면 당장 난 정치를 포기하고 야당, 제야 운동, 이 대한민국 정부 반대하는 운동을 내가 지금 그렇게 공갈을 쳤어요. 그런 거를 김성수 씨의 한번에 할 수 없이 양보해가지고 이승만이 앞으로 내각 중심제가 되더라도 대통령은 이승만을 하게 되겠네. 하여튼 이승만이 이렇게 완강하게 할 수 없지 않냐 양보하자 해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진호 씨가 자기 그때 모든 것이 이승만 고집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그때 대통령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이승만의 정부. 그러니까 해방 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제가 하자면 그 틀렸다. 내각 책임제로 한번 바꾼 일이 있어. 장면 정권 때. 10개월 만에 무너졌어. 이승만의 예견한 대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말이 옳았던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한국의 발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해요. 이승만의 성견지명이 있었고, 정치학자로서 이 제도가 옳다고 주장한 이승만의 말이 맞았다는 말이에요. 하여튼간 이승만이 헌법 만드는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처음에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때도 196표 중에 180표를 받았으니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나중에 대통령이 침식을 했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나중에 내가 쓰는 얘기가 좀 여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뭘 했냐? 12년 동안에. 사람들은 이승만이 아주 독재만 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승만은 12년 동안 뭐 했을 거라 싶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연구해서 이승만은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대통령이. 그 머리 좋은 미국서 박사학위 정치학 박사학위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지가 이제 한번 하고 싶은 일은 다 했겠지. 연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어. 농지개혁을 했어. 역사상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빈농들이, 한국에는 빈농이 50% 이상이 다 땅이 없는, 자기 소유권이 땅이 없는 빈농들이에요. 이 빈농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 다 노비였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가난한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소작농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빈농이 다 없어. 다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비약적인 농업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농지개혁을 놓고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토지개혁에 비해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아주 불충분하다. 잘못된 거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 좌경 학자들이 모르고 하는 이 남한의 농지개혁은 일본에서 메가다가 한 농지가 같은 수준의 농지개혁을 한 건데 이 농지개혁을 할 때 3년 동안 그 받은 농토에 대한 보상금을 좀 내고 그 받은 그 소작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농민들이. 북한은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줬는데 농민들이 경작권만 받았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하고 경작권이 있는 건 전혀 농민들의 그 인센티브에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경작권만 있으면 이 경작권 언제 뺏어갈지도 몰라요. 일제시대의 농민들이 일제하에서 받았던 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농민들은 다 홀호스인가 집단 농장으로 다 몰려가고 말았는데 남한의 농민들은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인이 된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꿈에도 엄두도 못했던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애착심 생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많이 열심히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농지개혁이 북한보다 질적으로 훨씬 좋은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교과서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개혁을 했어요. 이승만 원래 쭉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패스포트에는 자기 직업을 교육자라고 항상 쓰고 있었어요. 근데 교육이 하여튼 한국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굉장히 장려했는데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를 많이 신설했어요. 그리고 남녀공학을 이제 6년제 남녀공학, 의무교육을 다 시키고. 한국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해방 당시 한국에는 글을 못 읽는 문명이 75%예요. 글을 못 읽어요. 이만 의무교육제도에다가 또 성인들을 위한 한글반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다 글을 읽도록 만들어요. 이스만이 물러설 때는 한국 사람들은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90% 이상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아주 리터레이트 글을 읽을 수 있는 국민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는 초보적인 얘기고 이스만은 대학을 많이 창설했어요. 고등학교를 많이. 특히 미국과 구로파에 많은 유학생을 보냈어요. 얼마나? 2만 명 이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학생과 장교까지 다 합해서.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얘기. 왜냐하면 일제시대 고종 황제 때부터 일제시대로서 한국 사람 미국 유학에 간 사람이 한 400명밖에 안 돼요. 한 50년 동안. 이스만은 12년 통치한 동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미국에 구로파에 보내가지고 최고의 학술을 위한 만들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박정희 시대의 산업 발전의 핵심 인재들이 됩니다. 군대 장교들도 다 미국 가서 다 재교육을 받고 군대 주장이 그 박정희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말이지 미국을 한때 졸라가지고 말이지 한국 군대를 한국의 상비군을 65만 내지 70만 선으로 올려놨어요. 20개 사단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전쟁이 시작할 때 10만 명의 군대밖에 없었어요. 해방될 때, 해방 직후에 한 1년 후에는 5만 명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 전쟁 시작할 때 20만 군대에서 남한은 10만이. 근데 여하튼 이승만이 대통령이 있으면서 남한의 군대를 70만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신라, 고려, 백제, 조선 황제 시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빈약한 국가예요. 중국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비가 죽을 때, 명성황후 죽을 때 일반 깡패한테 맞아 준 거예요. 그 공상을 수비하는 군대가 너무 약했어. 일반 깡패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황후를 죽이는 걸 막지 못했어요.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망해가지고 군대 해산할 때 한국의 해군은 없었고 공군은 물론이고 육군이 7,000명밖에 없었어요. 대한제국 때. 이승만은 70만 대군을 만들었어요. 아주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고 미국식 교육을 잘 받은 70만 대군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승만 때문에. 아시아에서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승만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만 미국을 졸라가지고 아진을 졸라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으면 자기는 휴전하는 걸 절대로 휴전을 방해하겠다고 공갈을 지금 방공포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냈어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주장해서 한국의 주장대로 맺어진 최초의 조약이에요. 그 이전에 모든 조약은 한국이 외국의 강경에 어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 사인한 조약이에요. 이승만이 최초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으로부터 뺏어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조약.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이제 책임져요. 이 조약은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맹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국이 아시아의 조그만 비난한 가난한 이 나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 한국의 앞으로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걸 안 하려고 했어요. 아주나는 이 핑계를 안 해줘요. 그런 예가 없다, 미국이. 뭐 이런 핑계들. 근데 미국이 당신들이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말이지, 이 사람이 300만이나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안 해줄 수 있냐, 따지고 해가지고 미국이 꼼짝 못하고 이스만한테 불법도 하면서 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한국은 말이야 이 북한의 침략, 중국의 침략, 일본의 침략을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군사비를 우선 적게 쓸 수도 되고 모든 경제적 여력을 경제발전, 교육발전 등등에 이제 투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하고 동등한 동맹국이 됐으니까 미국에 뭐 장사하는 사람, 유학하는 사람 많이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적 비약, 문화적 비약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일. 이스만은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전에 없는 공전의 번영을 맞게 될 것입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자기가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조약인지. 그다음에 이스만이 집권하면서 아까 남녀들, 여자들한테 다 학교들, 초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 대학까지 다 갈 수 있는 완전히 동등한 권한, 선거권도 남녀 또 동등하게 다 줬어요. 직업 선택하는 건 다 줬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남녀 동등이 실현됩니다. 또 양반 제도가 완전히 없어요. 이스만은 평등주의죠. 기독교 평등주의죠. 이스만은 한문에 능하고 아주 한문의 대가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이 한글을 써야 된다. 이 한글 전용을 주장해서 한글 전용. 그리고 이스만은 자기가 기독교 통치자로서 여러 가지 방면,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정교 불교 측에서 기독교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많이 정리해가지고 이스만 통치 기간 동안에 기독교 교인이 50만에서 120만으로 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제1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가는 선교대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만은 해방 당시에 한국인 지도자들 가운데 학력, 경력, 국제적 감각 등 면에서 말이죠. 가장 빼어난 카리스마적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스만을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뭐 김구 선생, 뭐 여운형 무슨 박근혜 비교하는데 그건 난 방치도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월등하게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스만은 미제와 압제국의 절차안에서 미국 정부는 47년 중단이 아니라 9월까지 이스만을 밀지 않았어요. 김규식과 여운형을. 그 다음에 이스만은 미소가 시도한 신탁 통치안을 배격하고 자율적으로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을 벌여서 그걸 성공했어요. 그 항상 자기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의 지시대로 한 우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스만은 41년 2월에 북한에 이미 설립된 사실상의 친소 단독 정권이 수립되고 또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구를 고려하고 있던 상황을 비춰볼 때 이승만이 남한 단정 노선을 주장한 것은 말이죠. 한국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단정 노선을 주장한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정책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그러니까 한국이 말이죠. 독립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꼴이 되는 거라고. 이건 창피한. 이승만은 새로운 국가를 새로 만들어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유엔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국제기구가 386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 탄생한 국가가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게 합법적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전쟁 총 한 방 안 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모든 동양의 왕조들은 다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아서 작은 사람이 건국을 하는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총 한 방 안 쏘고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고 여러 나라 승인을 받았으니까 완전한 정통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스만은 제한국회 의장으로서 헌법 제정 과정을 총괄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 가장 큰 공헌을 했어요. 유진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호 씨는 아주 존경해요. 그렇지만 유진호 씨가 대한민국 건국을 만들었다 하는 교과서의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만은 제한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서 초대된 당선입니다. 그다음 이스만은 반공,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오늘날 남한 국민이 누리는 전례 없는,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는 기초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훌륭하냐, 이스만이 훌륭하냐, 나는 이스만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땡큐.